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룬 서울.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한강은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다.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는 하루아침에 섬이 사라지기도 했다. 옛 밤섬 주민들인 김봉선, 이일용 씨.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이 여의도 개발한 데는 미명 아래 이걸 폭파해가지고 여의도를 개발한 거 아니야. 드넓은 모래사장과 바위산 등의 비경을 간직했던 한강은 이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백사장 대신 구획화된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강에는 다시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오갈 데 없는 길 잃은 생명들이 다시 한강을 찾아오고 있다. 혼잡한 도심을 가로질러 쉼을 쫓아 한강을 찾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밤섬이 있다. 행정구역상 서울 마포와 영등포구에 걸쳐 있는 밤섬. 밤섬은 한강 유일의 자연섬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 철새 도래지이며 생태계의 보고로 부활하고 있다. 밤섬은 여의도를 마주보고 있으며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아랫밤섬과 윗밤섬으로 나뉘어지며 면적은 약 27만 제곱미터 정도로 여의도의 12분의 1 정도의 크기다. 섬은 도시의 번영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다. 무성한 버드나무 군락으로 뒤덮인 섬. 이곳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모래사장 위에서 토종 자라를 발견했다. 완전한 담수성 파충류인 자라는 모래바닥에 있는 하천이나 연못에 주로 서식한다.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육지에서도 머무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앞뒤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잘 발달되어 있어 네 발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다. 한동안 몸에 좋다는 이유로 남에게 대상이 되어 자연산 자라는 거의 멸종 단계에 있다. 평소엔 깊은 물속에 머물다가 낮에 따뜻할 때는 물 위로 올라와 일광욕을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갑각을 말리면서 몸의 기생충을 없애거나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원래 자라는 야행성 동물이어서 주로 밤에 왕성한 채식 활동을 한다. 특이한 것은 수온이 20도 이상 올라가야 산란을 하는 점이다. 밤섬 주변에 형성된 모래사장은 자라에게 훌륭한 그늘막이자 은신처가 되어준다. 자라에게 쉼터를 내어준 밤섬. 도심 속 작은 자연은 그렇게 자라를 다시 불러들였다. 지금은 무인도지만 밤섬에도 예전엔 사람이 살았었다. 밤섬의 옛 주민인 김봉선, 이일용 씨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왔다. 옛날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섬에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 그럼 이거 밤섬 떠난 지가 55년 됐단 말이야. 반세기가 넘었으니 안 변하겠어. 48년에다가 지금 2008년인데 고향인 밤섬을 떠난 지도 50여 년의 세월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밤섬의 모습에 놀라울 뿐이다. 욱등거리게 생기네. 지금은 배로 갈 수밖에 없는 고향 땅. 하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었다. 그냥 걸어서 가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제 한쪽으로 가면 국회에서 근데 양말산 또 이제 그래 가다가 길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 한쪽 길은 영등포 그 직통 가는 길이고 한쪽 길은 양말산이 있으니까는 뒤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제양강의 끄트머리에 굴로 길이 났었다고.
자동차도 그 길로 들어와. 과거 밤섬과 여의도는 드넓은 백사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물이 빠졌을 때는 걸어서 건너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1968년 여의도 개발 때 골재 채취를 위해 한순간에 폭파됐다. 바위섬 밤섬은 지금의 윤중로인 여의도의 방축을 쌓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었다. 옛 기억을 더듬어 생활터를 찾아가보는 김봉선 이일용 씨. 어린 시절 뛰놀던 오솔길은 이제 없다. 이곳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터를 알리기 위해 세웠던 표지석만 남아있다. 밤섬은 폭파되기 전인 1967년까지만 해도 67세대 6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던 제법 큰 마을이었다. 여름에 더웠단 말이야. 금년같이 요새같이 낮에 더워가지고 밤에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할 적에는 뛰어나와. 집에서 나와서 강인에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수영 한번 하고 그 모래 위에 올라와서 그 저 배들 짓고 하니까 거기 대패밥이니 톱밥이니 많아. 그걸 갖다가 많아서 모기불을 삼아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에다가들 차례 피고 자면 참 시원하지. 그건 아주 어디 가서 그런 거 못 봐. 섬의 모양이 밤알 같다고 하여 밤율제를 써서 율도로도 불린 밤섬. 이전에 밤섬에서는 조선업이 흥했었다. 한양과 인천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한강 배들의 제조, 수리 공장 노릇을 했다. 배 목수가 많을 때는 전체 가구의 반 이상이 배를 짓기도 했다. 배는 밤섬 사람들의 큰 생존 수단이었다. 게다가 장마로 인해 종종 섬이 잠길 때면 밤섬에서는 배가 자가용이 됐다. 그들이 배를 띄웠던 한강은 그 당시 밤섬 사람들의 삶이었다. 우리 밤 사람은 특히나 그 저 한경에 지배를 많이 받았지. 물 나면 물 나는 대로. 그리고 이 저 강물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하는데 빗물 오는 거 받아가지고 독에다 받아놓은 것하고 한강물을 떠다가 독 두 개를 갖다 놓고 물을 받아 놓고 해놓으면은 빗물 온 거는 3, 4일이면은 장구벌레라고 해가지고 곤충이 생겨. 근데 한강물은 그런 거 생기지가 않아. 몇 년을 둬도 한강물은. 강에 그저 홍수 때 물 빨간 물을 퍼다가 놓고 24시간만 흐르면은 그 진흙 흙은 전부 가라앉아. 그 위에서 떠먹어도 배탈 한 번 안 나. 그 당시 한강의 물은 바로 떠먹을 수 있을 만큼 맑았다. 강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억척스럽지만은 않았다. 강은 그들의 생활 터전이었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장마철 홍수로 섬이 잠겨도 밤섬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다. 비가 오는 정도를 보고 그의 홍수가 얼마나 질지 예상해 보기도 했다. 홍수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한테는 득이 돼. 홍수 때가 되면은 뭐가 좋은 게 있냐면은 나무들이 저 위쪽에서 많이 떠내려와. 나무뿐만 아니야. 버릿단, 채미, 수박, 저기 하물며 돼지까지 떠내려와. 돼지. 그런 거 잡아가지고 오고. 나무 같은 거는 그 건져뒀다가 겨울에 뗄값으로 하고 저기 삶의 버팀도 됐지. 상부상조는 거지. 홍수 되면 홍수 되는 대로 또 우리는 또 먹고 살고, 홍수 안 지면 홍수 안 되는 대로 먹고 살고 했으니까. 홍수가 질 때면 쌀을 사기 위해 나룻배를 타고 어렵사리 강을 건넜었다. 잦은 홍수로 묘조차도 쓰지 못했지만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남들 못지 않다. 섬 폭파 후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근 마폭으로 이주했다. 내가 정말 거기서 자란 곳이 없어진다는 거 생각해봐. 얼마나 안타까웠고 정말 대성통곡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많이들 아쉬워들 했지. 그건 뭐 어떻게 시대 흐름에 따라야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더 좋게 개발한다니까는 에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믿고들 그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렇고 살아온 거지 뭐.
1968년 한강 하구의 확장으로 물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여의도 제방공사에 필요한 잡석 채취를 위해 밤섬은 사라졌다. 폭파 뒤 밤섬은 10여 개의 작은 섬의 형태로 남았다. 밤섬의 흙들은 여의도 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데 사용됐다. 이후 여의도는 발전을 거듭했고 현재 밤섬의 12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성장했다.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여의도. 지난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밤섬 또한 과거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여의도 밤섬을 폭파해가지고 여의도를 개발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안반 한 이제 10여 개 정도의 이제 안반으로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답니다. 이제 여러 개 이제 작은 바위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상류로부터 이제 계속 떠내려온 흙이라든지 아니면 모래, 뻘 같은 것들이 계속 퇴적 작용이 이제 일어나면서 점점 이제 이 지대도 높아지고 양쪽으로 이제 면적도 높아지면서 지금의 이제 밤섬을 형성하게 된 건데요. 40년이 지난 지금 사라졌던 섬은 옛 모습을 되찾고 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섬은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췄던 섬은 폭파 20년 만인 1985년에 17만 7천 제곱미터로 그 뒤로 20년이 지난 2005년엔 26만 1천 제곱미터로 넓어졌다. 매년 4,200제곱미터씩 성장하고 있었다. 퇴적층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심을 체크해 보았다. 강가에서 50m 떨어진 거리에서도 무릎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밤섬의 모래톱은 쉼터이자 산란장이 되어준다. 많은 새들이 밤섬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철새 도래지 밤섬. 주변 도심을 날다가 쉼을 위해 모여든 새들이 이제는 이곳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새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공간적 범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그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비행기도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위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버드나무 군락으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새들이 앉는데도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갯벌이 자꾸 확보됨으로 해갖고 그것이 이제 활주로 역할, 먹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죠. 밤섬이 철새 도래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86년 한강 종합 개발을 하면서부터다. 그 이후 99년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흰뺨 검둥오리를 비롯하여 겨울 철새인 청둥오리가 텃새로 남아 살아가고 있다. 산림에서만 서식하는 오색 딱따구리도 밤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욱 특이한 점은 꿩의 서식이다. 꿩은 원래 육지의 산간 지역에서 사는 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서식하는 것이 발견됐다. 녀석들은 밤섬에서 새끼를 키우며 텃새가 됐고 밤섬의 또 다른 주인이 됐다.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이곳으로 들어와 정착하게 된 것이다. 밤섬 생태계가 그만큼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은 자연을 되돌려 놓고 있었다. 밤섬은 한강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자리 잡았다. 혼잡하고 답답한 도시 가운데에서 쉴 곳을 찾아온 많은 새들. 물놀이에 한창 빠져있는 흰뺨 검둥오리. 밤섬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조류다. 주로 숨어서 생활하며 안전한 곳에서는 집단으로 번식하기도 한다. 많은 새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풍부한 먹이 때문이다. 호수가 형성하고 있는 풍성한 어족 자원은 중대백로들에게 훌륭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준다. 녀석들은 밤섬의 자연이 만들어주는 건강한 먹이사슬 안에서 세대를 이어갈 것이다. 중대백로와 비슷한 습성을 가진 중백로.
여름 철새로 산란철인 4월 말에서 8월 초가 되면 암컷의 부리가 황색을 띤 검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새들의 천국 밤섬. 외가리 또한 이곳을 찾았다. 도심을 배회하다가 갈 곳이 없는 새들은 이곳 밤섬을 찾아온다. 나뭇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앉아있는 민물 가마우지. 밤섬의 우점종 중 하나다. 민물 가마우지는 물갈퀴와 꼬리를 키로 이용하여 교묘하게 사냥을 한다. 하지만 다른 새들에 비해 깃털의 방수 기능이 떨어져서 사냥 후 바로 양지 바른 곳으로 날아가 몸을 말린다. 밤섬의 버드나무 군락은 새들의 서식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버드나무 군락을 살피던 중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나무를 발견했다. 시각이. 유난히 새의 배설물이 많은 나무. 정말. 지금 딱 이게 허옇게 묻어 있는 게 다 이게 백로. 근데 여기 있는 이유가 지금 다른 나무는 그 잎이 무성해서 앉을 수가 없고 여기 보면 지금 잎이 위에 없죠. 저 없는 자체가 이제 시야가 트이고 또 이 나무 자체가 지금 강 주변에 있어요. 바로 그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휴식하기 좋은 공간으로서 이 나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로동 여기 무수히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듯 밤섬은 한강을 터전섬아 살아가는 새들에게 훌륭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밤섬의 터줏대감인 해오라기에게도 마찬가지다. 빽빽이 들어찬 나무들 사이로 작은 둥지 하나가 보인다. 해오라기의 새끼다.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장마. 밤섬에서의 비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장마로 인해 섬이 커지기도 하고 밤섬만의 특이한 생태를 형성하기도 한다. 장마는 밤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며칠 내린 비로 인해 섬에 물이 넘쳤다. 거센 유속으로 인해 식물들이 눕고 상류에서부터 쓰레기들이 밀려내려왔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물에 강한 식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대표적인 습지성 식물인 버드나무. 밤섬 수변부 대부분은 버드나무들이 차지하고 있다. 강한 땅속 줄기를 가지고 번식하는 갈대. 전형적인 수생식물에 속하는 도루박이. 다른 수생식물과는 달리 줄기가 길다. 길어진 줄기가 땅으로 박혀 또 다른 생식기관을 만들어 계속해서 번식한다. 생식기관에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들어 뿌리를 받고 다시 새로운 개체를 자라게 한다고 해서 이름이 도루박이라 불리운다. 이 식물의 끝에 보면 그 생식기관, 그러니까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관, 이 기관이 휘어지면서 줄기가 휘어지면서 땅에 박습니다. 이거는 보면 이미 뿌리가 내렸고 뿌리 발달이 됐고 새로운 개체가 나왔고 이쪽 개체는 아직 그 뿌리만 박아 있지 새로운 개체는 완전히 성숙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새로운 개체가 뿌리를 받고 나오는 단계죠. 까치다리라고도 불리우는 애기똥풀. 줄기를 자르면 노란 즙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기의 똥 같다고 하여 애기똥풀이라고 부른다. 박주가리는 땅속 줄기가 길게 뻗어 있어 빠른 유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원추리 또한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 있으며 원뿔 모양으로 형성되어 땅속에 깊게 박혀 있을 수 있다. 이곳의 그 식물의 그 다양성을 보면 다양성이 상당히 변화가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은 항상 그 물에서 쓸려 나가고 또 범람해서 쓸려 나가고 나서 또 이게 식물이 고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조건이 안정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식물 그 다양성이 약간의 변화가 많은 곳이에요.
작은 덩굴성 식물에 속하는 매꽃. 이러한 육상 식물들은 종종 나타나지만 그 개체 수는 많지 않다. 아마도 홍수 때 떠내려온 씨앗이 발화되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라온 밤섬의 식물 생태계를 위협하는 녀석들이 있다. 외래 식물인 환삼덩굴과 가시박덩굴. 사실상 밤섬 식물 생태계의 가장 큰 우점종은 덩굴 식물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강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덩굴 식물. 이걸 덮어버리니까 이게 벌써 말라가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원래 한산덩굴인데 이거는 원래 이것도 이거의 경쟁력에서 졌네요. 이건 환삼덩굴인데도 졌고 저 안에 있는 이걸 보면 다 말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한강관리사업소는 이러한 덩굴들을 위해 식물로 지정하고 제거 작업에 나섰다. 아직은 특별한 제거 방법이 없어 직접 손으로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섬 안에서는 이런 외래 덩굴 식물들로 인해 죽어간 나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무를 통째로 덮어버린 덩굴 식물.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무는 광합성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서서히 죽어간다. 물에 강한 식물이 번식력이 강한 식물을 당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외래 식물은 밤섬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걸 보면 보세요. 이걸 보면 지금 이게 그 전형적으로 자, 물쑥이 여기에 서서 이렇게 서서 자라야 되는데 다 누워 있는 게 지금 보이죠? 이게 물쑥이라고 하는 그 식물.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자라야 될 식물이 이게 범람하면서 이게 누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덩굴 식물이 왕성한 생육을 보인다는 거죠. 현재 밤섬에는 덩굴 식물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식물들이 없다. 하지만 덩굴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생태계 안에서도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다. 한창 짝짓기철인 십자무늬 긴 노린재. 주로 박주가리의 잎이나 원추리의 즙을 좋아하는데 이곳에서는 덩굴 식물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특히 박주가리 잎을 좋아해 박주가리 잎 주변에서 단체로 서식하기도 한다. 덩굴 식물과 마찬가지로 곤충 생태계를 위협하는 녀석이 발견됐다. 바로 주홍날개 꽃매미. 200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급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밤섬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 2년 전, 한 2, 3년 전에 그 일부 그 북한산 그 아랫자락에서 가죽나무가 이제는 기주식물인데 가죽나무 주변에서 좀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 급속히 이제 지금 증가하게 돼서 올해에는 뭐 거의 제가 다녀본 결과 뭐 충북 지역, 그 경북 지역까지도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중국 남부 및 동남아가 원산지로 알려진 녀석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많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게다가 번식력이 좋고 성충과 유충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점률이 높다. 그러니까 매미목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둥이가 침으로 돼 있어서 수액을 흡즙을 해요. 그러니까 풀 같은 경우는 줄기에 모여서 채관부에 이제는 주둥이를 대고 이제 그 어떤 수액이나 어떤 그런 즙을 흡즙을 하기 때문에 그 식물이 생장하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꽃매미가 대량 이렇게 번식하는 거는 일단 식물에 특히 뭐 과수 농가에는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마땅한 천적이 없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주홍날개꽃 매미. 방제를 해도 잘 죽지 않아 해결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인근 산지나 야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산왕거미. 우연치 않게 산왕거미가 주옥날개꽃 매미 사냥에 성공한 모습을 발견했다. 산왕거미 줄에 걸린 주옥날개꽃 매미는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먹잇감이 됐다. 천적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봐야 했던 농가들에게 산왕거미의 포식은 좋은 소식이 될지도 모른다. 장마가 지나고 어느 정도 물이 빠져나간 섬. 섬의 생명들은 제자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고 강은 묵묵히 흐르고 있다. 잔잔한 강물을 헤치고 모래톱의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남생이다. 국제적으로 그 희귀성이 알려져 국제멸종위기종 3급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성질이 온순하여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진다. 겨울에는 모래 속에서 월동을 하고 6, 7월이 되면 짝짓기를 해서 근처 모래사장에 모래를 파고 너댓기에 알을 낳는다. 하천의 극심한 수질오염과 애완용이나 방생용으로 남획되어 많은 수가 사라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식 환경의 변화다. 자연스러운 수변부의 숲풀과 모래톱이 사라진 것이다. 파충류 중에서 민물 거북 종류들, 뭐 붉은기 거북이나 자라, 그다음에 남생이 이러한 종류들은 주로 하천변 옆에 모래사장에 알을 낳는 그런 아주 생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한강은 거의 직광화가 되다 보니까는 그러한 민물 거북들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적이고 아주 열악합니다. 게다가 외래종인 붉은기 거북의 확산으로 남생이가 설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생태계에서 남생이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붉은기 거북은 고유 토종어리나 수소곤충들을 마구 잡아먹어 먹이사슬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1년에 붉은기 거북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함과 동시에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급수에서부터 생명을 담지 못하는 5급수 물에까지 애들이 서식을 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잡식성입니다. 그러니까는 배를 해부를 해보면은 심지어는 낚시 바늘까지 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떠다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쓰레기 같은 거 무조건 다 탐식하면서 먹으니까는 우리나라 수중 생태계에 움직이는 어류라든가 수소곤충이라든가 심지어 썩은 고기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아주 대단한 식성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정수요 고인물에 붉은 거북이 늘어난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토종 어류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종수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애완용이나 방생용으로 미국에서부터 들여온 녀석은 키우다 보니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한강 등지에 몰래 버려졌다. 그렇게 버려진 붉은기 거북들이 이제는 한강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강 등의 큰 강에서는 정치망 그물을 이용해 포획하고 있다. 현재 밤섬에는 얼마나 많은 붉은기 거북이 살아가고 있을까? 그물을 올리자마자 붉은기 거북 2마리가 따라 올라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그물에 최대 30여 마리 가까이 잡혔었다. 그에 비해 남생이와 자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제작진은 우연히 모래톱에서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을 따라가 봤더니 무언가 모래를 쌓은 듯한 흔적이 보였다. 모래를 파보니 붉은기 거북의 알들이 묻혀 있었다. 외래종이긴 하지만 밤섬의 넓은 모래사장은 녀석에게 좋은 산란처를 제공하고 있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생물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 종 자체가 거기서 번식을 했다라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번식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리터가 서식처가 안정화돼 갖고 살 수 있고 먹이가 풍부하고 은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파충류 중에서 민물 거북이 이 부분에서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섬이 갖고 있는 그 생태적인 가치랄까, 그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잉태하고 있는 곳 밤섬. 윗밤섬과 아랫밤섬의 사이에 위치한 호수에서 산란철을 맞은 녀석들을 만났다. 바로 누치들이다. 얕은 강바닥 위에서 헤엄치며 부착 조류를 먹는다. 누치는 주로 잔잔한 수변부 모래가 깔린 바닥에 알을 낳는다. 평소에는 깊은 물에 살던 누치가 산란철이 되면 떼를 지어 얕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온다. 하지만 한강에서 누치들이 산란할 수 있는 장소는 밤섬뿐인지도 모른다. 산란을 위해 밤섬을 찾아온 물고기들. 메기 또한 얕은 물가의 물풀을 찾아 섬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한강을 대표하는 많은 물고기들이 밤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새로운 생명을 품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수변 식물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상류 위쪽으로는 그 자갈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밤섬으로 있음으로 해서 유속의 흐름의 변화도 생기고 퇴적물도 다양하게 쌓여갖고 거기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죠. 생명의 보육장이자 쉼터인 밤섬. 도심 속 천혜의 자연으로 자리했다. 밤섬이 넓어지자 간혹 개발의 목소리가 들려오곤 한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개발로 사라졌던 섬. 밤섬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자신만의 성장을 해왔다. 그 성장이 다시 한번 가로막힐지도 모른다. 한번 훼손이 되기 시작하면은 일단 새들은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관광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개발도 하고 싶다는 뭐 그런 제안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보존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